2015년 12월 SK 최태원 회장이 세계일보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공식 확인된 두 사람의 파경은 결국 최태원의 이혼 소송과 노소영의 재산 분할 청구로서 대단원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는 노소영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얼마만큼의 재산을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앞서 노세영이 최태원으로부터 받을 충격적인 금액이라는 방송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노세영이 남편에게서 50% 정도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보다 적은 42.3%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SK의 경영권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SK그룹이 전 계열사는 주식회사 SK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정하면 청와대 그 이상입니다. 즉 SK를 가지면 그룹의 전 계열사를 장악하게 되지요. 이에 관한 결론을 내기 전에 2003년도에 벌어진 소버린의 주식회사 SK M&A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버린은 모나코 국적의 뉴질랜드계 자산운용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런 정도의 외국계 펀드는 수만 개도 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가 마치 모든 외국인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펀드는 투자 성격과 대상을 정해서 약관을 만들고 투자가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과 대상을 좋아하는 투자가의 펀드에 가입하죠. 투자 성과가 좋으면 계속 돈을 맡길 것이고 성과가 나쁘거나 돈이 필요하면 해지하면 됩니다. 펀드는 그저 돈이 모인 집합체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벌고 그 수익을 나눠주면 그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대표적 상징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회장을 만나 외환위기의 극복을 논의한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소로스는 돈을 버는 기계일 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의 허점을 알게 되면 그런 소로스 같은 사냥꾼은 또 다른 기회를 갖는 그런 어리석은 만남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소로스는 1992년 영국 파운드와의 폭락, 1997년 태국 바트와의 대폭락을 주도해서 큰 돈을 번 헤지펀드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회담은 미국이나 일본에 재무상과했었어야지 하이에나 같은 펀드의 운영자인 소로스와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기 상황이 매우 긴급했다는 방증이기도 해서 씁쓸합니다. 2003년 1월 참여연대는 SK그룹의 비리를 포착하여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주요 경영진을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째, 워커힐과 SK의 주식 수합 관련 배임. 둘째, 워커힐 주식의 고가 매입 관련 배임. 셋째, SK글로벌 주식 회계. 넷째, JP모간의 옵션 관련 배임 등입니다. 그룹이 청물이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사이 소버린의 100%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은 SK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4월 16일 14.99%까지 늘림으로써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후 소버린은 부실한 계열사 정리와 경영진 교체 등 몇 가지 요구를 했지만 양측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진 교체는 회사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요구가 같으므로 수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소버린은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주총에서 표 대결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안건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이후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자 SK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2005년 7월 18일 마지막 주식까지 모두 처분한 소버린은 투자금의 4배가 넘는 1조 원의 주식을 거두고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소버린은 SK 딜에서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소버린은 처음부터 M&A를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또 SK그룹의 경영 정상화가 목표였을까요?
또 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서 과연 이길 것으로 예측했을까요? 그리고 큰 수익을 남겼는데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자, 소보리는 불과 15%의 주식을 매집하고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주식을 매집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언론을 통해 그룹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선량한 투자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소보리는 경영진을 상대로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되사도록 요구하는 그린 메일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주총에서의 표 대결과 임시 주총 소집 등 우여곡절 끝에 주가는 크게 올랐고 소보리는 주지분을 모두 팔고 나감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애초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런 기업 사냥꾼들은 궁극적으로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영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경영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본을 활용한 투자가이지 기업가가 아니니까요. 다만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 경영권 탈취를 하는 듯한 흉내를 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서 적대적 M&A가 과연 가능할까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힘든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정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면서도 막상 M&A가 벌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토종연기금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해가지만 개인 투자가들도 대부분 그러니 이상하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경영진을 질타하고 매도하기까지 하지만 막상 해외 투자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표를 던집니다. 뭔가 불안한 가운데 근거 없는 애사심이나 애국심의 발로이죠. 회사가 직원들을 시켜 주요 주주들을 직접 방문하고 위임장을 받는 것도 큰 몫을합니다. 위임장은 보통 우편을 통해 많이 받지만 보유 주식이 많은 경우 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실 주소가 담긴 최신 주주 명부는 회사만이 갖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투자가가 연기금을 설득시키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웬만한 사유가 아니면 경영진 교체를 요청할 명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또 누가 봐도 만족스러울 만한 새로운 경영진을 국내에서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하는 일인데 위임장을 가짜로 만들어 일단 주총을 무사히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감독기관에서 그때부터 조사하지만 위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임 횡령 등 다른 범죄 사건과 같이 기소되지 않는다면 주총에서의 표 대결을 뒤집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